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송명진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8회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해서 노무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9년째 하고 있습니다. 노동경제를. 그래서 자료에도 있지만 문의가 있으시면 여기다가 연락 주세요. 자, 그 특강을 한번 해야지 했는데 미루다가 이제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강을 하는 뭐 주요 이유는 지금 시험 막 끝나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노동경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시험을 봤었는데 나는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시험 보니까 모르는 게 나오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도 계시고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특강을 이제 이번 시험 기준으로 몇 년치 시험 문제를 보면서 한번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동에 처음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원을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시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저 끝나고 자 바로 직전 시험, 그리고 전 시험 이렇게 합격하신 두 분을 모셨으니까, 한 분은 신림동에서 이렇게 여기서 사시면서 공부하신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비단 노동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하셔서 합격하셨는지 얘기 들어보시고, 끝나고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료를 한번 봅니다. 자료를 보는데, 제가 수업 때 이제 보통 연기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특강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자료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다 끝나고 시험 직전에 받으실 자료가 이겁니다. 3기 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받아야 되는 게 이 한 페이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강사님들도 이제 시험 3기 끝나고 시험 막바지 되면 이제 추려 주십니다. 주제를 추려 주세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노동경제는 막판 되면 시간이 절약된다는데 정말 절약이 되느냐? 이 한 페이지로 설명이 돼요. 이제 저희는 그림이 거의 주기 때문에 이 제목을 보고 그림이 생각 안 나면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림 제목만 보고 그림이 생각나면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럼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느냐? 페이지가 반 페이지의 그래프가 들어가요. 그리고 문제가 보통 8문제가 나오는데 반 페이지 그리면 일단 8페이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 밑에 설명은 저절로 돼요. 내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그림이 생각이 나면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를 확대하면은 한 100개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막바지 되면은 한 40개로 추려집니다. 나올만한 게. 이제 나올만한 거 추리는 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 빼고, 그리고 이제 배점으로 도저히 낼 수 없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중요한데 배점을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최대 점수가 25점이거든요. 한 문제당. 근데 25점을 초과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데 안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추리면 이렇게 4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잘난 척 하려고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드렸어요. 이제 밑줄 친 거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여기서 보통 나옵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답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강사님도 이제 이렇게 다 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추려서 이 주제 가지고 내가 쓸 수 있으면은 그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없으면은 그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판 되면은 이제 뭐 회독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반나절이면은 노동경제는 볼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거를 알고 모르는 것만 다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절약은 확실히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보다 보면 계산 문제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의 기본서가 어떻게 나오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형식을 보면 저는 18회인데 예전에 20회 전에는 기본서에서 뭐 거의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한두 문제는 출제자가 자기 마음대로 냅니다. 자기 논문에 있는 게 나오기도 하고,
한번 너 아는 거 쫙 써봐라 라는 식으로 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채점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정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서에서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기본서가 몇 개 없어서 기본서 보는 책이 거의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기본서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특정 기본서를 기준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올해 시험 문제도 특정 기본서로 나왔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한번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 텐데 시험 문제가 대단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나왔는지 3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기가 중요하다고 별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연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해 시험과 작년 시험 한정으로는 연기가 중요하긴 합니다. 기본서에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연기 말고는 기본서 드릴 일이 없어요. 기본서 볼 일이 없습니다. 일기 되면은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수험서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기본서 많이 보신 분들이 유리했습니다. 그 문제 1에 물음 1 한번 보시면 자, 금융소득 등 자, 비근로소득의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그래프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보면 밑에 주석 보시면 자, 보야스라고 하거든요. 2017년 노동경제학 이게 이제 기본서예요. 기본서가 이제 여러 개인데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책 38페이지죠. 이게 책 38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비근로소득이 변화할 경우 근로시간은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가. 근데 이거를 낸 거죠. 이걸 낸 거예요. 그럼 뭘 쓰면 되느냐? 그래프를 활용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림 그리면 됩니다. 그림 두 개 있네요. 이거 그리면 되고 그림 밑에 한번 설명 보시면 비근로소득의 증가는 예산선을 위쪽으로 평행이동하게 만들고 따라서 근로자는 P0에서 P1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결론은 여가가 정상제면 근로시간은 하락, 열등제면 증가. 이거 쓰면 됩니다. 그림 그리고. 근데 이걸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이걸 못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그림을 뭐 그림 그리듯이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까 이걸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만 알면 내용 채울 수 있느냐? 다 채웁니다. 내용은 다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책 보시면은 올해 시험 문제가 얼마나 쉽게 나왔냐면 자, 38, 39페이지로 끝났죠?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봅니다. 4페이지. 자, 바로 이제 다음 문제가 자, 시간당 임금이 올라갈 경우 노동 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그래프로 활용해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어집니다. 기본서 페이지가 39에서 40페이지로 바로 이어져요. 보시면 임금률이 변화하는 경우 근로시간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그냥 그대로 낸 겁니다. 이 두 문제를 그대로 낸 거예요. 40페이지로 이어져요. 그럼 그림 첫 번째 페이지 40페이지에 그림이 있네요. 그림 밑에 한번 읽어보면 자, 임금률의 변화는 초기 부전점을 중심으로 예산선을 회전시킨다. 임금의 인상은 근로자를 P에서 R로 이동시키는데 근로시간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대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감소하는 경우를 그리랬는데 이거 생각해서 그려야 되나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이 4페이지 안에 있는 이 기본서 42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림 밑에 봅니다. 자, 임금률의 변화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가져오는데 소득 효과는 근로시간을 감소시킨대요. 대체 효과는 근로시간을 증가시킨대요. 그럼 요거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감소한다.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문제가 38, 39, 40, 41, 42에서 그냥 연속으로 낸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떠냐? 바로 43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거를 성의 없이 내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학생분들 입장으로 정말 좋은 겁니다. 기본서대로 내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꽈서 내면은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응용해서 내면은 대응하기 힘들어요. 학원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힘듭니다. 근데 이 기본서에서 이렇게 내면 기본서 충실히 보신 분들이 유리하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오늘 이번 시험은 이렇게 됐고 자, 그나마 어려운 게 물음 3이었습니다. 자, 유보임금과 노동공급 간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해서 유보임금 옆에 영어를 줍니다. 그래서 노동경제 보면 가끔 영어가 나오거든요. 영어가 나오는 이유는 기본서가 여러 개인데 책마다 번역이 달라요. 영어 단어는 똑같은데 어떤 책은 유보임금, 어떤 책은 의중임금, 어떤 책은 눈높이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특정한 책만 보신 분은 영어까지는 안 보니까 이 유보임금이란 말을 모르면 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다른 단어로 아는 걸 쓰면 되는데 이 단어를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기본서에서 무슨 단어를 쓰는지는 알아야 돼요. 무슨 단어를 쓰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기본서 하나만 보더라도 무슨 단어를 쓰시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출제자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영어로 주는 겁니다. 출제자도 아니까 영어로 이렇게 제시했으니 알아서 써라. 이제 이건데
당연히 이 영어 기본서에 유보임금이라고 돼 있는 책에서 냈으니까 유보임금이라고 출제를 했겠죠, 이분은. 그래서 그 해당 기본서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어느 기본서에 있는지 정도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보임금과 노동조건 관계를 설명하시오. 그 뒤에 보면 아울러 비근로소득이 늘어날 경우 단 여가는 정상제, 유보임금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냈으면 자 아울러 아니면은 뭐 그리고 해가지고 한 문제에 이렇게 주제를 2개 주는 경우가 있어요. 2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2개 주는 경우는 특정한 책에서 냈다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책에서. 자 다른 책에는 유보임금이랑 비근로소득을 섞어서 설명하지는 않는데 이 책은 섞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점 주면서 이제 이 책대로 한번 똑같이 써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자, 그럼 중간에 44페이지 보시면 진하게 표시되어 있네요. 유보임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유보임금. 아, 그럼 이 책에서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락. 유보임금의 정의로부터 어떤 사람의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낮을 경우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유보임금보다 높으면 일을 할 거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물음은 된 겁니다. 노동공급과의 관계, 근로시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비근로소득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설명은 유보임금이 매우 높은 사람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그래서 유보임금 크기는 일반적으로 무차별세 기율을 결정하는 개인의 일에 대한 선호, 여러 요인에 존재하는데 자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으로부터 자 기본서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시험 문제로 똑같이 낸 겁니다. 단 여가는 정상제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비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유보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공부할 때 솔직히 기본서를 뭘 선택하느냐도 중요해요. 완전 운입니다. 다른 기본서로 봤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단어가 달라서 이거 못 쓸 수 있거든요. 다른 기본서에는 비근로소득이 없어요. 그럼 뭘 쓰라는지 이거 또 지어서 막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책 보신 분은 그냥 이걸로 합격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걸로 봤으니까. 자, 그럼 올해는 어떤 기본서가 나오느냐?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기본서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지금 몇 년간 흐름은 이제 이 기본서고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새로 개정된 기본서에서 냅니다. 새로 개정된 기본서 17년도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그 해에는 반영이 안 되고 왜냐면 교수님들도 이제 그걸로 수업하거나 보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해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 해쯤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새로운 기본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본서도 봐야 되고 이 기본서랑 겹치지 않는 기본서도 따로 봐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2개. 새로 나온 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단어만 조금 다른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거 좀 챙겨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1번, 2번, 3번 문제가 페이지가 그냥 줄줄줄 연결됩니다. 38, 39, 40, 41, 42, 43. 그리고 보시면은 배점이 10점이죠. 10점에서 보통 15점인데 기본서 페이지로 2페이지에서 3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이렇게 쉽게 나오면 이제 허무한 거죠. 1년 열심히 했는데 2페이지, 3페이지로 이제 갈리니까 그거 봐서 이제 똑같이 쓰면은 이제 점수 받는 거고 단어 모르고 해서 못 쓰면은 점수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림을 많이 봐야 돼요. 기본서에 있는 그림은 다 봐야 됩니다. 이 출제자가 어디서 냈을지를 모르니까 기본서에 있는 그림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서를 3개를 봐요. 3개를 이제 대비를 해요. 1기, 2기, 3기 때 이제 다 대비를 합니다. 보통 다른 책에서 한두 문제를 내는데 올해는 유난히 안 나왔어요. 다른 기본서에서. 이 기본서에서 그냥 쭉 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나왔던 문제. 이제 3번은 안 냈는데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은 나오리라고 다 예상했을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큰 4번 문제. 큰 1번에 4번.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제 계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10점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10점으로 계속 나왔는데 노동 수요 아니면 노동 공급이에요. 노동 수요 아니면 노동 공급이고 그리고 그 문제는 다 기본서에는 연습 문제에서 나옵니다. 연습 문제에서 똑같이 나와요. 연습 문제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연습 문제를 다 풀 능력이 되면 이 시험 실력의 한 2배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출제되는 수준의 2배 정도 공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연습 문제를 보면 자, 노동 공급. 자, 똑같은 책 연습 문제입니다. 자, 문제부터 봅니다. 물음 4. 근로자의 효용은 소비와 여가를 통해 이런데 자, 소비라고 되어 있죠. 소비. 다른 책은 다 소득이라고 써요. 근데 이 책만 소비라고 씁니다. 소비라고 준 거는 이 책에서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책은 다 소비를 영어 M으로 쓰는데 이 책은 C로 써요. 그럼 이것만 봐도 이 책에서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가를 보통 A로 쓰는데 또 이 책만 L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조금 귀찮은데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왜 내가 주제 하나만 알면 되지? 어떤 책에 뭘 쓰는지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얻고 효용함수는 자, 이 CL이라고 가정하자. 이 근로자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최대 여가 시간은 100시간이래요. 그리고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60 받는데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냈는데, 자, 기본서 2-4번 봅니다. 2-4번 보면, 자, 신디는 자, 소비, 똑같이 C로 주고요. 여가 L로부터 효용을 얻는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신디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여가 시간, 자, 110시간. 자, 110시간을 100시간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효용함수는, 자, CL, 자, ECL로 바꾼 거예요. CL인데 ECL로 바꾼 겁니다. 주어져 있다. 이러한 형태의 효용함수 한계 대처율이 되도록 한다. 신디는 몇 시간이는지 상관없이, 자, 660. 이게 답이 6이거든요. 660 나누기 110, 6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답도 6입니다. 60 나누기 100, 6이에요. 그러니까 답도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연습 문제 푸시면은 계산 문제는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어렵지 않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분 나오니까는 걱정하시는데, 뭐 정말 기초적인 미분 나옵니다. 정말 쉽게 나와요. 미분은. 그래서 미분, 적분은 아예 나온 적이 없고요. 미분은 대단히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1번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1번. 그럼 이제 2번은 어렵게 나오지 않느냐? 자, 2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본서에서 냈어요. 그리고 2번은 이제 모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안 나온 거. 이거는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찍었을 겁니다. 이게 나온다고. 근데 그게 이제 나왔어요. 그게 이제 기본서에 있는 겁니다. 새로 나온 기본서를 봐야 되는 게 옛날 기본서들은 낼 게 없습니다. 다 냈어요. 옛날 기본서들은 다 냈고 이제 개정될 때마다 그림이 없었는데 이제 그림이 추가돼요. 한두 개씩. 그것만 챙겨보면 됩니다.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 이제 기본서에 있고 그림 있으면은 내기가 아주 좋아요. 채점하기 아주 좋고 그리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자, 그림이 없는데 네가 만들어서 그림 그려봐 이러면은 그거야 출제하는 사람 그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채점하는데 시간을 짧게 해야 되는데 그 채점하시는 우리 출제위원분들이 그거를 맞나 틀리나 일일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똑같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그림은 다 봐야 됩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가장 좋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문제 2번. 저 공부할 땐 이거 없었거든요. 저 공부할 때 없었는데 이제 기본서가 새로 나오면서 이제 출제가 되니 이제 다 찍은 거죠. 이거 나올 거라고. 그래서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급여세 부과 효과를 고용제 부과하는 경우와 근로제 부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그래프를 활용해서 설명해라. 그리고 2번은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168페이지, 169페이지. 자, 169페이지 보시면 아예 줍니다. 그림 옆에 있어요. 기업에게 부과된 급여세 해가지고 이거 그림 그리면 됩니다. 기업에게 부과된 급여세. 그래서 고용주한테 부과되는 건 이거 그리면 되고. 자, 8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 기본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부과된 급여세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림 그리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노동경제 굉장히 쉬워요. 외울 것도 사실 별로 없고 그림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처음에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뭐 한번 이해해두면은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절약되죠. 그리고 이제 시사적인 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 시사적이니까 이번에 이거 내야겠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아 급여세랑 지금 보조금 냈죠. 급여세랑 보조금 이거 안 냈으니까 출제를 일단 해요. 그리고 시사적인 걸 걷다 채점평에다 맞춰요. 지금 이제 보조금 중요하니까 보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보조금 아마 채점평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 안 냈던 거 낸 거거든요. 사실 시사적이라 낸 게 아니고. 그래서 급여세까지 있습니다. 보조금은 똑같아요. 뒤에 보면. 자, 그럼 마지막 다음 문제 한번 봅니다. 그럼 이번에 효율성 임금인데 이것도 안 나와서 나올 거라고 선생님들이 다 예측한 겁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효율성 임금제. 이것도 시사적인 거라고 엮으려면 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많이 올랐으니까 그게 좋냐 나쁘냐 지금 이게 지금 이슈잖아요. 효율성 임금이 돈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는 걸로 얘를 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사적이라 냈냐? 아니에요. 안 나오니까 낸 겁니다. 저 공부할 땐 이거 기본서에 그림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본서가 추가되면서 생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그래서 낸 겁니다. 그림이 있는데 안 냈던 게 1순위예요. 그림이 있는데 안 낸 거. 그래서 문제 한번 봅니다. 문제 보면 일부 기업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효율성 임금을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효율성 임금. 자, 영어 좋죠?
영어로 줬죠. efficiency rate, wage라고 줬죠. 영어를 준 이유는 뭐라고요? 다른 책에서는 다른 용어 쓰니까 이거 준 거예요. 다른 책에서는 다른 용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보시면 가끔 영어가 써져 있는 거 보면 아, 내가 이거 영어 알아야 되나? 뭐 이게 아니라 아, 다른 용어를 다른 기본서에서 쓰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은 효율성 임금이라고 씁니다. 효율성 임금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효율성 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과 평균 생산이 동일할 때 임금 수준을 가리킨다. 자, 이렇게 문제가 길어지는 건 이 효율성 임금 그림이 많아요. 주제별로 많습니다. 근데 다른 거 그리지 말고 이걸로 그려줘라고 해서 이어서 보면 가로축은 임금 놓고 세로축은 생산량 넣어서 그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그리면 점수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그림 안 봤으면 점수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 안 보신 분이 효율성 임금은 아는데 다른 그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채점자 입장에서 자세히 본 다음에 맞으면 점수를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애시당초 차단한 겁니다. 가로축, 세로축에 이렇게 안 그리면 점수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점하기 편하게 낸 겁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가 이래요. 최근 트렌드가 채점하기 편하게 냅니다. 그대로 이거 그리면 되고, 자, 효율성을 표시해야 설명하고, 마지막 줄 효율성 임금 하에서 기업에 이윤극대화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뭐뭐 하고, 그럼 여기서 점수를 끊는 거죠. 여기서 아마 15점으로 끊었을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 임금 하에서 기업이 이윤극대화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요거 쓰면 내가 10점 주겠다. 이겁니다. 앞에 건 그림이 있으니까 15점 주고, 뒤에 건 10점 주겠다. 근데 올해 문제 특징이 10점, 15점 이렇게 쪼개주거든요. 보통 3번 문제는 15점 혹은 10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주는데 안 쪼개줬어요. 안 쪼개준 이유가 이 기본서 내용이 계속 연결이 돼요. 이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수 배점 상 끊을 수가 없어서 안 끄는 겁니다. 출제하기 편하게. 그래서 안 끄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끊으면 아, 이거 별개 문제인가 보다 하고 다른 거 쓸까 봐. 그럼 또 점수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채점자 입장에서. 다른 기본서에는 또 다르게 설명이 돼 있어요. 다른 내용 쓸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끊지 않고 그냥 25점으로 오랜만에 통째로 준 겁니다. 이게 18회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3번 문제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나온 거는. 한 문제로 25점으로 통으로 나온 거는. 그래서 효율성 임금의 설정. 자, 이 기본서 그림 보면 가로축 임금 생산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책에는 임금 생산량 말고 다른 게 들어가 있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책으로 쓰면 이제 점수 안 주는 거죠. 요거 똑같이 그리란 얘기예요. 기본서. 그래서 쓰면 점수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20페이지 보시면은 520페이지 보시면 식 있습니다. 자, 이 식 쓰면은 점수 주겠다 얘기예요. 왜? 맨 첫 번째 줄에 있죠. 이윤극대와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시험 문제로 이윤극대와 어쩌고저쩌고 쓰랬죠. 그럼 이거 쓰면 이제 이어서 점수 주겠다는 겁니다. 이 기본서가 이어지니까 중간에 끊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림 가지고 뒤에 식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기가 어려워서 이 기본서를 그대로 낸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허무했어요. 저도 이제 한 9년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시험 받고 그랬겠죠. 근데 저 발표 기다릴 때는 보통 초월해집니다. 시험 전날 되면은 초월해져요. 아, 빨리 시험 봤으면 이런 생각 들고 그 발표 나기 얼마 전에도 이제 막 심장이 오락가락 하다가 발표 나기 얼마 전에는 또 초월해집니다. 편안해져요. 아, 빨리 결과 나왔으면. 근데 이제 강의를 하면은 전날부터 잠이 안 옵니다. 기본서에서 안 나오고 내가 한 거에서 안 나올까봐.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다 기본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올해 시험 문제를 보니까 너무나 이제 기본서에 똑같이 나와가지고 기본서를 이거 2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특정한 기본. 1기 때, 0기 때는 저 기본서 하고 1기 때는 다른 기본서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똑같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까지 이러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이렇게 낼 리가 없을 겁니다. 이 출제자분들이 다 봐요. 이 동향 파악 다 하셔요. 그래서 뭐 다른 과목 예를 들면은 뭐 한 과목에서 뭐 말이 나왔다. 이거 뭐 예를 들어 노동법인데 다른 분야에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럼 조정합니다. 그리고 뭐 인사관리 시험인데 뭐 너무 평이하게 나온 거 아니냐? 그럼 다음에 반영돼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기본서에서 완전히 똑같이는 안 나올 겁니다. 그 특정 기본서에서 이렇게 몰아가지고 내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본서를 좀 챙겨서 봐야 됩니다. 내년에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데 그럼 이거를 과연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쓰기만 하면 되냐요? 똑같이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기본서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목차가 없습니다. 목차가. 그래서 보면은 목차 안 써도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안 써도 돼요. 목차 안 써도 되는데 목차를 쓰는 이유가 목차를 안 쓰면 목차로 암기를 안 해놓으면 내가 이거 현출할 때 내용이 빠져요. 그래서 목차를 쓰는 겁니다. 이 통으로 암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쓰는 이유는 안 써도 되는데 뭐 암기를 내가 뭐 암기의 신이면
이거 2페이지 그냥 외우면 돼요, 통으로.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목차로 키워드만 딱딱딱 찍고 이제 키워드 보면은 늘렸을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목차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험 현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내가 시험에서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써야 되느냐, 이제 실전 시험을 간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15회 때인데, 이 노무사 15회 때 채점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아서 밑에 보시면 노계모 있죠. 이게 뭐 노무사 시험 뭐 제도 개선을 위한 모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점수표를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채점 기준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잘 쓰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고 막 문제도 이상했고요. 다른 과목도 문제도 이상했고 해서 이제 공개를 딱 한번 했습니다. 이때. 그럼 채점 기준을 한번 보시면 자, 옆에 보시면 허무해요. 자, 자세하고 정확히 설명하면 5점. 일부 내용만 쓰면 3점. 제목만 쓰면 2점. 점수 주긴 줍니다. 쓰면은. 뭐 다른 과목이야 이제 틀리는 게 있으니까 잘못 쓰면 안 되지만 저희는 틀리게 잘못 쓰는 게 결론 말고는 없어요. 그 과정에서 틀릴 수는 없거든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답안지 쓰실 때 뭐 특히 제 수업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약을 해줘야지 답안지에 너무 많이 쓰게 한다라고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쓰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기본서 그대로 나오니까 기본서 여기다 두시고 이거대로 얼마나 똑같이 썼나 보실 거거든요. 채점 기준은 자세히 쓰면 5점이래요. 자세히 쓰면.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아무리 요약을 한다 해도 기본서 가지고 요약을 하실 텐데 많이 쓴 사람보다 당연히 누락되는 게 생기죠. 그리고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린다 한들 여기 기준이 있는데 기본서에 그 그림은 다 똑같이 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권씩 썼다고 이제 합격하시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 2권 써가지고 점수 낮게 나온 사람이 없어요. 2권씩 쓰면 점수 잘 나옵니다. 사실 2권씩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많이 썼다고 얘 이렇게 많이 썼어 하고 이렇게 깔 수가 있는 채점 기준이 안 돼요. 많이 쓸수록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이제 앞에 거 너무 많이 쓰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거 못 쓰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시간 배분은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정확한 채점 기준 뭐냐? 밑에 보시면 있죠. 배무기. 이 15회 때는 이분책 봤거든요. 배무기 노동경제학 봤어요. 아예 페이지로 줍니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기본서랑 문제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서 가지고 문제 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채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쓰는 게 좋은데 그러면 누락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차 가지고 빠뜨리는 게 없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그럼 17. 자, 이번 시험 거는 굳이 예시 답안을 뭐 제가 출력해서 안 드리는 게 종이가 아까워요. 안 나오거든요. 이번 올해 시험 본 건 안 나옵니다.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안 낸 걸 다 내가지고 뭐 똑같이 나올 수는 없고 우리 17년도에 본 거 시험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이때도 기본서랑 이때도 기본서에서 이제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는데 자, 그럼 12페이지에 한번 1번에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1번에 1번 문제. 자, 계산 문제 있죠? 기본서에 있습니다. 기본서에 있어요. 10점이에요. 10점. 기본 계산 문제 다 10점입니다. 10점이고 그냥 식 이렇게 써가지고 답만 내면 됩니다. 고용량 얼마다. 고용량 얼마다. 그리고 그리면 돼요. 이 10점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장기 단기 자 탄력적인 이유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예전이랑 지금이랑 조금 문제 스타일이 달라진 게 자 예전 시험 문제는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 단기 노동 수요 곡선에 비해 어떻게 생겼는지 맞춰봐 이렇게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본서랑 똑같이 내기 때문에 결론을 줍니다. 이렇게 탄력적이니까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고 설명이나 잘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야 채점하기 편하거든요. 결론이 달라졌는데 답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이 달라졌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해서 답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결론 줘요. 그럼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 거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기본서에 있는 거였어요. 자, 이제 3번 13페이지 3번 이게 불이타였습니다. 이게 자, 고임금 경제라고 줬거든요. 이렇게 고임금 경제.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효율성 임금입니다. 이게 고임금 경제. 주석 보시면 이게 배무기라고 써있죠. 자, 이분 책에만 고임금 경제라고 써요. 근데 이분 책은 개정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 개정이 안 돼서 이분 책 안 봐요. 이분 책 안 봅니다. 따로 챙겨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 고임금 경제 모르겠는데 날리는 겁니다. 이거. 효율성 임금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단어 모르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타는 이거였습니다. 3번. 아무 내용도 아닌데
이 단어를 아냐 모르냐가 핵심이에요. 아냐 모르냐. 그래서 기억하실 거. 자, 그림 최대한 많은 그림 기본서에 있는 거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용어 정리해야 된다. 그럼 양이 엄청 많지 않나요? 거의 겹쳐요. 그림은 거의 겹칩니다. 기본서마다. 거의 겹치고 용어만 좀 달라요. 용어만 좀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데 이쪽에는 그림이 없고 이쪽에는 그림이 있고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보셔야 된다. 나는 이 용어가 익숙한데 출제자는 다른 용어가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 다 영어책 번역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영어 기본서 다 번역한 거라서. 자, 그리고 그 다음 4번 문제. 자, 이건 또 준고정 노동비용을 감소할 때 1인당 노동시간에 설명하시오. 자, 이건 또 조우연이라고 우리 조영 교수님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년도 시험에는 최소한 뭐 이렇게 냈습니다. 이 책에도 하나 갖고 오고 저쪽에도 하나 갖고 오고 이렇게 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하나에서 다 몰아낸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처럼 나오진 않을 거고 이렇게 또 갖고 오고 이렇게 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이게 특강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죠. 출제자 중에 아는 분이 많이 봤어요. 봐가지고 자기 아는 분이 들어가시는데 아, 저희 특강 봤는데요. 저 송명진이 똑같이 냈다고 뭐라 그러던데요. 그러면 들으시면은 당연히 그렇게 안 내죠. 귀에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요. 뭐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뭐 하다못해 노무사 뭐 카페라도 보실 테니까. 그리고 아마 내시면서도 좀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솔직히 다른 책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낼 거라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자, 됐고. 자, 그럼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형을 한번 봅니다. 자, 16페이지에 자, 노동조합과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과 고용 수준이 결정된 경우에 비하여 노동조합의 임금 수준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기업은 그 임금 수준과 고용 수준을 선택하는. 자, 시험 문제가 두 줄 넘어가잖아요. 두 줄 이상 넘어가면 제발 다른 내용 쓰지 말고 이거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다른 거 쓰지 말고 이거 써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읽었는데 그림이 다른 게 나올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이거 써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간 보시면 자, 독점적 노동조합 모형이죠. 독점적 노동조합 모형. 이거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자, 독점이 있고 독점적 노동조합 모형이 있는데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출제자도 아니까 이게 영어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근데 한글말로 쓰다 보니까 헷갈리지 말고 제발 이걸로 써줘라고 이렇게 길게 낸 겁니다. 근데 헷갈리면 어떡하죠? 헷갈릴 일이 없는 게 자, 2번 큰 문제 보세요.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 쓰라고 그랬어요. 아예 파트가 다릅니다. 두 개가. 근데 2번 이 큰 문제를 그래도 봐야 돼요. 어느 파트에 있는 그림을 내가 갖고 오겠다. 그래서 독점적 노동조합 모형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있으면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게 10점이에요. 10점이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17페이지. 자, 노동조합과 기업의 협상을 통한 효율적 계약 모형이라고 괄호 2번 문제 있습니다. 이게 1번이랑 2번이랑 내용이 쫙 이어져요. 기본서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점, 15점으로 내기가 아주 좋아요. 10점, 15점으로 내기가 아주 좋습니다. 문제 배점하기도 아주 좋고 그리고 내용도 딱 적당해요. 그리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17년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걸 왜 보느냐?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본 이유가 독점적 노동조합 모형을 본 이유가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19페이지 3번. 3번. 이제 3번 이게 이제 변별력 문제였습니다. 3번에. 자, 괄호 1번. 괄호 1번은 누구나 다 씁니다. 이거는. 빈곤 퇴치 최저임금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거. 나쁜 거 쓰라는 얘기예요. 이건 모든 책에 다 있습니다. 모든 책에 다 있어요. 근데 변별력은 그 다음 페이지 문제예요. 괄호 2번. 자,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에 크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이 증가될 수도 있는 경우를 세 가지 설명하시오. 세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기본서에 있긴 있는데 자, 세 가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본서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노동 수요, 뭐 노동 뭐 이렇게 파트별로 하나씩 있어요. 최저임금이 섞여서. 그럼 그거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쓸어 담아가지고 세 개 쫙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쓰는 거는 자, 책에 그대로 있진 않고 각 파트별로 있는 거 기억해가지고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타라고 치면 아니면 응용 문제라고 치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생판 안 보는 게 나오지 않고 조립하는 문제. 아니면 아까처럼 용어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크게 보면 브리타는 두 개예요. 용어 장난치거나 조립하거나. 안 본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노동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본 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안 본 거 응용해서 풀려고 하면 자 채점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닌데 출제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교수님 여러분이 하시는데 출제하시는 분이 아 나는 응용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응용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책에 있는 거 그냥 내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응용했는데 자기보다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응용했는데. 근데 그럼 일일이 다 봐야 돼요. 그럼 채점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조립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전년 16년도 문제 몇 개만 봅니다. 16년도 문제. 자, 24페이지 보시면 자, 이걸 보는 이유는 자, 2년 전 문제는 아마도 내년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내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자, 24페이지 1번 보시면 자, 1의 괄호 1번. 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자, 산재 모형이거든요, 이거. 산업재해 당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주석 보시면 에렌버그라고 써 있죠. 이 책밖에 없습니다. 에렌버그 책에밖에 없어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는 이 책 보고 낸 거예요. 에렌버그 책에밖에 없습니다. 다른 책 어디에도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자, 이번에는 내국인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국내 노동시장에 25페이지 문제가 이거죠.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했던 가정하자. 자, 이 그림은 보야스라고 써 있네요. 이 책밖에 없습니다. 이 책밖에 없어요. 보통 그래도 내용은 다른 책에 있기 마련인 문제들을 내거든요. 그림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근데 이때는 자, 이 책에만 있는 거 내고 이 책에만 있는 거 내고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이 나옵니다. 기본서랑. 특히 문제가 3줄 넘어가면은 그거는 그냥 기본서랑 완전 기본서 그냥 그대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 그대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응용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3줄 되면은. 그러니까 기본서 그대로 써줘라고 해야 되니까 구구절절해지는 겁니다. 특정한 책에밖에 없는 게 나올 수 있고 내년엔 아마도 그렇게 나올 것 같다는 거고. 자, 15년도 보시면 자, 정말 옛날이네요. 27페이지. 자, 1의 괄호 1번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고용 유연성 4가지 유형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또 조우영 교수님 책에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는 이분 책을 많이 봤거든요. 이분 책에 있는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왜? 개정이 안 되니까. 개정이 안 돼요. 11년 이후에 없습니다. 16년도에 이제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이 책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개정이 안 됐으니까. 이 책에 한국인 책에 있는 것만도 나와요. 나오고. 그리고 이제 브리타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자, 27페이지 괄호 5번 볼게요. 임금 유연성 해가지고 자,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성과 연동되는 자, 직능급, 직무급, 연봉제 등의 임금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서에는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리타로 어떻게 내냐면 자, 괄호 2번. 자, 임금 유연성에 적합한 임금 체계 3가지를 설명하시오. 그럼 체계는 직능급, 직무급, 연봉제 이렇게 단어만 제시해 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라도 풀어 써봐라. 예전에는 이제 브리타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단어만 있는데 나는 대로 한번 늘려서 써봐. 이거는 쫄 게 없습니다. 그냥 목차 쓰고 뭐라도 그냥 쓰면은 뭐라도 쓰면 점수 주는 문제예요. 뭐라도 쓰면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이 이외의 문제는 다 쉬웠어요. 이때 변별력은 이거였고. 그래서 이 기본서를 안 봤으면 이 3가지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이거 날렸겠죠.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거. 요거를 넣은 이유는 자, 이것도 이제 조우현 교수님 책에만 있는데 자,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라고 줬죠. 근데 임금 피크제는 연장, 정년 연장, 또 정년 보장, 그리고 혼합형 여러 개예요. 근데 특정해서 정년 연장형만 줬습니다. 왜? 기본서에 이것밖에 없어요. 기본서에 이것밖에 안 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보는 이유가 자, 가끔가다 기본서를 보면은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어요. 뭐 다른 선생님 뭐 수업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가끔가다 이 기본서 이거 틀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알겠는데 이거 틀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틀렸거든요. 이거 임금 피크제 이 그림이 안 맞아요. 반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있는데 출제가 안 됐으니까 그냥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 그림은 그대로 그려야 돼요. 그냥. 그리고 그 그림은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건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이때 한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틀린 것도 일단 기본서에 있는 그림이면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그 그림 그대로 다 그리고 뒤에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뭐 첨언해서 쓸 지언정 기본서에 있는 건 일단 그대로 냅니다. 왜? 기본서에는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의심이 가더라도 일단 기본서는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기본서를 받아들이세요. 왜? 사례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년도 문제를 보면 자, 특정 체계만 있는 게 이때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2의 괄호 1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고려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역대급 불이탑니다, 이게. 일단 그림이 없는데 특정한 교재 하나에만 있으면 그건 완전 역대급 불이타예요. 그림이라도 있으면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쓴다고 하죠.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림이 없죠. 고려할 사항 뭔지 한번 써봐. 근데 이 고려할 사항이 배무기 교수님 책에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도 이 책 많이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10년도 이후에 개정이 안 돼요. 이 책은. 근데 이 책에만 있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봤으면은 쓰는 거고 못 봤으면 못 쓰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없더라도 불이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이 없더라도 불이타 나올 수 있으니 겹치지 않고 특정한 체계만 있던 하더라도 그건 좀 챙겨야 됩니다. 챙기고 마지막. 자, 괄호 2번 봅니다. 자, 독점적 노동조합의 아까 독점적 노동조합 나왔죠. 이때는 이것까지만 나왔어요. 이거 뒤에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때는 독점적 노동조합까지만 딱 끊어갖고 냈습니다. 원래 그 이어서 배점을 주면 25점 딱 맞는데 이것만 딱 나왔어요. 이것만 딱 냈고 근데 그리고 몇 년 안 돼가지고 이거 또 나왔죠.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 2년 3년 안에 있는 거 제껴도 될까요? 제끼면 안 될까요? 그 주제는 제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 때문에 얘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점수 배점 때문에. 그래서 최소 뭐 작년 시험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 이전 거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걔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얘를 안 물어보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점 때문에 그래요. 배점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 지면 자,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그림은 일단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림 다 알아야 되고 그 용어도 알아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영어를 외울까요? 영어를 외울까요? 영어 외우는 거 좋은데 자, 간혹 가다가 영어로 있는데 그냥 영어로 안 쓰고 그냥 단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이게 한국말로 다른 책에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차라리 그거 외우는 게 효율적이에요. 단어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다른 책 단어 봐야 되고 다른 기본서에 있는 것도 취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림 다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용어 정리하고 그림 보셔라.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처럼 기본서에서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또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봐야 되는 기본서가 새롭게 하나 생겼다. 그래서 그거에 겹치지 않는 거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겹치지 않는 걸 유심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서, 이 해당 기본서에서 60에서 70%는 커버가 됩니다. 60, 70%는 커버가 되니까 일단 연기 기본서는 뭐 잘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거 이렇게 추려가지고 쓰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무하죠. 허무합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한 문제 그냥 기본서 두세 페이지 있는 거 그냥 쓰면 되는구나. 그림 그냥 그리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노동경제 고민된다. 나는 바보라서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가끔 동영상 보고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은 메일 주시거나 찾아오셔라 하는데 여기 수업 오기 전에 대구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인터넷 강의 보시고 시험 끝나고 인사하러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법학과입니다. 법학과. 그분이랑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은 거 보니까 딱 작년 이맘때쯤에 회사 관두고 선택 과목 중에 뭐 할까 하다가 저는 법학과인데 뭐 이분도 나오고 적분도 나오고 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메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법학과고 그래서 나중에 어려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나 내용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고 이제 본인이 안 했는데 구석에 있는 다른 이상한 교재에서 그림이 나올까봐 이제 그것만 좀 걱정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과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9년째인데 시험 직전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 그림 모르겠고 이거 문제 못 풀겠어요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언하는데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이래서 노동경제 못하겠다. 적어도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지금 두 분 기다리고 계신데 일단 한 분부터 합격하신 한 분부터 잠깐 한번 모셔서 어떻게 공부하셨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